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네, 글자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좀 지루한 수업을 좀 더 흥겹게 만들기 위해서 즐거운 노래, 즐거운 연주 한 편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 걸었지. 누군가 나의 귀를 쫓고 있었고, 검은 절벽을 더 이상 달릴 곳 하나 없었지. 나요 한번의 일을 해냈을 때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던 내용 확인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떤 단어 공부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고려시대 초반부에 문말 귀족 사회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을 공부했었죠. 문제를 통해서 두 가지를 한번 배워보도록 두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1번. 거란의 1차 침입 때 고려의 서희가 외교를 통해 확보했었던 지역이 있었죠. 우리가 고려의 대외관계 공부할 때 우리가 공부했었던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어떤 지역을 얻어냈습니까? 바로 외교 단판으로 얻어낸 지역 강동의 6개 지역주다. 강동 6주를 단판으로 얻어냈죠.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시대 외국과 활발한 무역이 이루어졌던 장소가 있었습니다. 저희 멀리 서역에서도 상인들이 와서 거래가 이루어져 있었던 섬이 있었는데 지난 시간에 영상으로도 우리가 확인했었죠. 어떤 섬이었죠? 벌써 섬이라는 힌트도 드렸으니까 바로 이쯤 되면 답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벽란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단답형 문제 두 문제로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 우리 알아보았습니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고려사회의 변천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에 문벌귀족 사회가 형성이 된 이후에 점점 이 사회가 진행되어 오면서 고려에는요,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지배계층도 변화하게 되고, 그리고 그 기층에 있는 농민들의 삶도 상당한 부분이 변화되게 되는데요.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우리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목표는 크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신정변이 일어난 원인을 설명할 수 있다. 오늘 알아볼 사건 큼직큼직한 게 크게 세 개거든요. 이자겸의 난, 그 다음에 묘청의 서경천동운동, 그리고 마지막이 무신정변. 하나 더 추가하자면은 전국 곳곳에서 일어난 농민 봉기도 우리가 빼놓을 수 없겠군요. 그런데 일단은 오늘 무신정변이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거를 알아보고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무신정권기에 농민과 천민의 저항운동이 활발하게 발생하게 된 배경, 왜 그들은 들고 일어났는가, 이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보신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설명하실 수 있게 된다고 한다면 이 역시 목표를 달성한 것이라 할 수 있겠군요. 자, 오늘의 첫 번째, 문벌귀족의 폐해, 문벌귀족의 권력 기반,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문벌귀족에 대해서만 알아봤지 이들의 그런 권력 기반으로 인한 농민들에게 가해진 그런 여러 가지 불이익이라든가 그들이 겪었을 법한, 그 다음에 나라에 전체적으로 끼쳤을 법한 악영향에 대해서 여러분들 공부는 안 해보셨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 코너가 준비가 된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볼까요? 일단 우리가 문벌귀족이라고 한다면 그 당시 고려시대 과거 시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부모님 혹은 자기 다른 친척들의 배경에 힘입어가지고 과거 시험도 그대로 건너뛰고 바로 관리로 임용될 수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들 빈칸에 들어갈 동그라미 1번 음서가 되겠죠. 음서. 여러분들 오늘 학습지는 몇 번 학습지냐고요?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죠? 여기 15번 학습지가 되겠습니다. 15번 학습지 여기 빈칸 같이 보면서 한번 진행해 볼까요? 자, 정치적 기반 1번 동그라미 음서가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던 것처럼 음서라는 건 뭐냐? 과거 시험을 따로 치르지 않고서도 자기 집안의 배경에 힘입어서 관직에 올라설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바로 음서라고 했습니다. 음서와 그다음에 과거 제도로 고위관직을 모두 차지했어요. 과거 시험이라고 한다면 공정하니까 누구나 다 시험 봐서 관리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이게 무슨 특권인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일단 이론상으로는 틀리지는 않는 말이에요. 하지만 여기에도 좀 맹점이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집안 배경이 든든해서 자기가 혼자 일 안 하고도 농사 안 짓고 어디 아르바이트 안 하고도 공부할 수 있는 사람과 일도 해야 되고요. 농사도 지어가면서 집의 경제를 책임지면서 공부까지 해야 되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유리하겠습니까? 당연히 앞에 사람들 유리하겠죠. 자기가 돈벌이 걱정 없이 공부만 하면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야말로 누구라고 할 수 있겠느냐? 바로 그 당시에 문벌귀족들의 자제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들은요, 여러 면에서 유리했어요. 그냥 있어도 자기 집안을 통해서 자기 집안 배경으로 관직에 올라갈 수 있는 음서도 있고, 과거 시험 공부하기에는 또 최적의 그런 환경이 갖춰져 있었으니까요. 이들은 그야말로 정말 다른 일반 양인들에 비해서 훨씬 더 유리한 고지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요즘 금수저 얘기를 하는데 금수저네요, 금수저. 자, 두 번째는요, 경제적인 그런 기반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관직에 오른 사람들은요, 전시과 체제에 의해 가지고 토지를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물론 수조권이긴 한데 아무튼 토지를 나라로부터 수여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관직에 종사할 때까지만 가지고 있었던 토지를 은퇴하면 나중에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은퇴해도 반납하지 않는 토지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동그라미 2번에 들어갈 공음전 되어 있군요. 여러분들 학습지에 공음전이라고 쓰세요. 공음전. 공음전이라는 건 뭐냐?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관리들은요, 전시과 체제에 의거해서 관직에 복무하고 있는 대가로 토지를 나라로부터 받았었어요. 근데 원래 원칙대로라면 은퇴할 때 이 토지를 나라에 반납을 해야만 해요. 그런데 반납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었던 일부 토지가 있었습니다. 그걸 바로 공음전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이거를 토지를 은퇴해도 반납을 안 했다는 건 그걸 가지고 계속 있을 수 있었다는 거고, 심지어는 이 토지를 자식들에게,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도 있었습니다. 자손들은 일 하나 안 하고 자기 부모가 혹은 조부모가 고위관직에 있었을 때 받은 이 공음전을 가지고 계속해서 먹고 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참 이거는 굉장히 이 문벌귀족들한테는 유리한 점 아니겠습니까? 유리한 점이고 말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또 이상한 사업을 하는데요. 고리대, 여러분들 고리대금업 아시죠? 막 이상한 광고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뭐 무슨 머니, 뭐 무슨 캐시,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 뭐 안 그런 업체들도 있겠으나, 아무튼 하여간 이렇게 고이율을 가지고 대금업을 하는 이런 고이율의 사업들, 고리대를 통해 갖고 수많은 그런 민중들의 삶을요 도탄에 빠뜨렸다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어요, 이 사람들이. 자, 그 다음에 이 사람들 한번 그림을 볼까요? 아, 떵떵거리면서 막 다 모여있죠? 네, 아주 그냥 이 사람들은 흔히 우리가 이제 문벌귀족들의 전형적인 그런 모습인데요. 사회적 기반이 있었습니다. 이들은요, 자기의 권력을 2대에 걸쳐서 이어나가기 위해서 왕실과 혼인을 해서 왕족이 되거나, 아니면, 왕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왕실과 혼인 관계를 맺어서 인척 관계를 맺거나, 아니면 세력 있는 문벌귀족들끼리만 혼인을 하는 그런 정략 결혼을 통해서 자기네들의 권력을 좀 더 강화시켜 나갔다는 겁니다. 요즘들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잖아요. 정략 결혼, 그래서 드라마의 주제로도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걸 통해서 자기의 권력을 남과 나누지 않기 위해서 자기네들 이 소수의 계층들만이 향유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유지를 하기 위한 그런 사회적 관계를 맺어왔다는 것이죠. 폐해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럼 어떤 폐해가 있냐? 첫 번째, 귀족들한테 진 빚을 갚지 못해서 토지를 뺏기는 경우도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까 귀족들이 고리대금업했다고 그랬죠? 빚을 많이 진 농민들이요, 그 빚을 갚지 못하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토지를 그냥 귀족들한테 헌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 자기 토지를 잃어버리고 여기저기 어디 자기가 벌이가 없으니까, 농사지을 땅도 없으니까 결국 자기 신분이 노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권력이 있는 그런 문벌귀족들의 집에 노비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비극도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두 번째, 조세 부담이 너무 심해졌어요. 점점점 고려시대 초반에서 중반으로 가면서 옛날 왕건이 나라를 세웠을 때 그 정신, 세금을 10분의 1로 줄여주는 그런 제도들 점점점 퇴색되어 가고요. 세금이 늘어나게 되니까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세금이 늘어난다 해서 꼭 그런 것만은 아니겠죠. 세금이 늘어나는 만큼 그 혜택이 백성들에게 골고루 분배가 된다면야 문제가 없었겠으나, 이 혜택이 말입니다, 소수의 문벌귀족들에게만 집중된다면 백성들의 이 생활고는 더욱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과거 시험으로 관리가 된 사람들도 있긴 있었습니다. 이 문벌귀족의 배경이 아니고 그냥 일반 양인들, 평민들 중에서도 그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 있잖아요. 과거 시험을 통해 가지고 진출했던 그런 새로운 관리분들이 기존에 있던 문벌귀족들과 대립을 하게 되면서 또 정치 투쟁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정리해보는 말입니다. 자, 카메라를 한번 이동해 볼까요? 정리해보면 그들의 정치적 기반은 뭐겠습니까? 그렇죠? 음서가 있겠죠. 음서, 과거. 이런 제도를 통해서 혜택을 받고, 그 다음에 경제적 기반으로는 계속해서 세습할 수 있는 토지, 바로 공음전이 되겠습니다. 공음전. 그 다음에 고리대금업을 했다고 했죠. 고리대. 그 다음에 사회적 기반은 혼인. 네.
왕실과 그리고 문벌 귀족 간의 혼인을 통해서 사회적 기반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폐해가 뭐겠습니까? 농민을 써있군요. 네. 농민. 농민의 토지 상실, 그 다음에 노비화, 또 하나가 있다면 무거운 조세, 이러한 것들이 일종의 하나의 폐해가 되겠군요. 네, 여기까지 잘 알아보셨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서 또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게 우리 오늘 첫 번째 배울 사건인 이자겸의 난이 되겠습니다. 여기 빈칸 동그라미 3번에 이자겸의 난이라고 한번 써보시겠어요? 이자겸의 난. 지난 시간에도 이자겸의 난까지는 아니어도 이자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권력을 잡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는 누구인가에 대해서까지 설명을 드렸었어요. 금나라에 사대하는 그런 대목이었었죠. 이자겸은요, 인주 이씨, 우리가 흔히 인천 이씨라고도 하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고장 인천을 본관으로 둔 사람이에요. 인주 이씨의 배경을 지니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문벌 귀족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자겸은 지난번에 설명했다시피 인종과 무슨 바둑을 두다가 인종이 물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판을 발로 뻥 차가지고 인종이 맞았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아주 대단한 권력을 지닌 인물로 우리가 묘사가 되고 있죠. 아니, 왕이랑 이렇게 게임을 하다가 어떻게 이런 목리를 부릴 수가 있습니까? 왕보다도 더 권력이 대단한 사람이었었던가요? 그렇죠. 왕을 갖다가 능멸할 정도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이 한마디도 하소연을 못할 정도로 아주 강력한 권력을 지니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자겸 되겠습니다. 족보도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었죠? 그렇습니다. 이자겸은요, 고려의 16대 왕 예종의 장인이었어요. 즉, 이자겸의 딸이 예종한테 시집을 간 거죠. 그렇게 해서 권력을 강화해 나갑니다. 당연히 왕의 장인인데 권력이 약하겠습니까? 엄청나게 강하겠죠. 그런데 이자겸은요, 자기 사위인 예종이 죽고 난 이후에 자기 외손자 인종이 왕이 됐는데 거기에 만족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미 왕의 할아버지면은 아주 강한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권력을 더욱더 유지하고 확장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또 다른 딸들을 둘씩이나 자기 손자 인종한테 시집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족보가 이상하게 꼬였다 그랬죠. 그렇죠. 인종은 그럼 결국 누구랑 결혼한 거예요? 자기 할아버지의 딸들이면 자기 엄마의 형제들인데, 그럼 뭐예요? 엄마의 형제들이면 자기 이모죠. 인종은요, 자기 이모들이랑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즉 한마디로 이자겸은 인종의 할아버지이자 또 장인어른이라는 아주 기묘한 말도 안 되는 그런 지위를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바둑 두다가 발로 뻥뻥 차도 인종이 뭐라고 하소연을 못했던 거예요. 자기 할아버지고 또 자기 장인어른입니다. 참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권력의 세계란. 권력욕에 미치면 아마 이렇게 사람이 되는 모양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말입니다. 거란족의 요나라가 점점 쇠퇴하고 여진족의 금나라가 강력해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윤관이 만들었던 이 동북 구성까지 흡수한 이 여진족의 금나라는요, 점점 남쪽으로 내려와서 고려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이자겸은 어떻게 대처했겠습니까? 이자겸은 자주적으로 맞서기보다는요, 이렇게 강성해지는 금나라에게 4대의 예를 다함으로써, 즉 때될 때마다 공물을 갖다 바친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고려를 낮추어서 금나라를 대함으로써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괜히 금나라랑 싸우거나 마찰이 일어나면 자기의 권력이, 고려에서의 권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참 얄팍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왕신과의 거듭된 혼인으로 인해 경원이씨, 인주이씨, 인천이씨라고도 불린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 가문이 득세하면서 이자겸의 세력이 왕권을 능가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군요. 그런 가운데서 인종은 어떻겠습니까? 인종은 언제까지나 이자겸의 그늘에 눌려 살 수는 없었습니다. 왕은 왕다워야 왕이지 않겠습니까? 왕권이 강화해야 나라가 바로 서잖아요. 신라 같은 경우 어땠어요? 왕권이 약해지고 진골귀족들한테 눌리니까 나라가 망해버렸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고려의 임금인 인종은요, 아이고, 좀 치네요. 미안합니다. 네, 지금 다른 학년이 등교하고 있는데, 이 학년의 시간이랑 선생님이 녹화 시간이랑 조금 안 맞아서 그래요. 양해 부탁드릴게요. 아무튼 이러한 이자겸을 제거하고 싶었던 인종은요, 아주 여러 수를 써가지고 이자겸을 제거하려고 해요. 자, 이때 이자겸의 난이라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자, 이 사건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한번 리뷰를 해보고 나서 선생님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족 정부를 야심차게 추진했다 실패한 예정이 있죠. 15살의 어린 나이의 왕이오는 인종. 어린 인종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권력자가 있었으니 바로 인종의 외할아버지이자 장인 이자겸이었다. 대감마님! 사람들이 바치는 대열! 아니, 선물들 때문에 꽃까지 터질 지경입니다요! 그래야지. 이 몸한테 잘 보이지 않으면 고려에서 벼슬자리 하나 못 얻을 테니. 근데 대감마님, 벼슬자리를 돈받고 팔고 다른 사람 땅이나 재산을 다 빼고 그런 짓 해도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내가 누구냐? 왕의 외할아버지이자 장인아니다. 왕도 내 앞에서 꼼짝 못하는데 감히 누가 이 몸이 한 길에 돌을 갖다 말이냐? 오, 그러네요. 근데 외할아버지가 어떻게 장인이 돼요? 그게 다 탁월한 나의 전략이었지. 오이시지만 대대로 왕실의 딸을 시집보내 해서 몽골 귀족들 중에서도 최고 강력한 집안이 되었지. 지금의 왕도 바로 내 딸이 낳았으니 내가 외할아버지가 되지. 근데 다른 집안에서 왕비가 나오면 그 집안이 힘을 가지게 될 거 아니야. 그 뻔히 못 보지. 그래서 내 딸이랑 결혼을 딱 시켰지. 그래서 왕의 장인어른이 되었다 이 말씀. 잠깐만요. 왕의 어머니도 딸, 왕의 부인도 딸. 그럼 둘이 자매고 그럼 이모가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요? 좀 말려되긴 하지. 아무튼 그 덕분에 왕도 내 앞에서 꼼짝 못한다고. 이렇게 외할아버지이자 장인인 이자겸이 마음껏 권력을 휘두르며 나쁜 짓을 하는 사이 어린 왕은 어느덧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으니 이제 어떻게든 몰아내야 할 텐데. 금난에서 사실이 도착하였사옵니다. 들러오라 어서 들라 하시게. 금나라의 황정대학교에서 고려를 신하의 나라로 삼고자 하십니다. 무슨 말이야? 금나라를 세운 여신족은 지난번 동북 구성을 돌려줄 때만 해도 우리에게 조공을 바치겠다 약속했었다. 이는 곧 고려를 윗나라로 모신다는 뜻.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윗나라가 되겠다는 것이냐? 그때는 그때고 지금 금나라가 얼마나 크고 강해졌는지 몰라서 이러시나? 고려가 그렇게 좋아하고 따르는 송나라도 금나라한테 밀려나 조금이진 거 못 들으셨어요? 그래, 괜히 금나라를 건드려서 좋을 줄 뭐 있어. 알겠어.
됐어. 금나라를 윗나라로 모실 테니 황제들한테 난 이자경. 우리 고려를 좀 잘 봐달라고 전해주시오. 뭐라고요? 자기가 왕이냐? 나라를 마음으로 하려는 이자경. 과연 인종은 이자경을 몰아낼 수 있을 것인가? 네, 잘 보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자겸을 몰아내기 위한 인종의 계획이 시행되었으나 결국 시도에만 그치게 되죠. 그리고 이자겸이 오히려 되치기를 시도를 합니다. 그러나 이자겸의 신복인 척준경을 포섭한 인종은요, 결국 이자겸을 붙잡게 되죠. 자기 할아버지이자 자기 장인인 이자겸을 잡았는데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죽이진 못하고 유배를 보내요. 자, 아무튼 인종의 이자겸 제거 시도가 실패하자 이자겸의 반격이 있었고, 이를 우리가 흔히 이자겸의 난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자겸의 난을 진압한 인종은요, 이자겸을 유배를 보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거 뭡니까? 굴비요? 네, 조기라는 생선 아시죠? 네, 굉장히 맛있는데 이렇게 해서 영광의 유배를 간 이자겸은요, 자기가 왕에게 잡혀서 뭐 이렇게 유배로 왔지만 끝까지 비굴하지 않겠다 해가지고 자기가 즐겨 먹던 이 영광에서 먹던 조기에다가 굴비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웃기는 인간이죠. 아무튼 나라의 반역을 저지르고 아무튼 이렇게 권력을 농단하는 그런 죄를 갖다가 반성을 하기는커녕 이런 식으로 무슨 굴비니 조기니 뭐니 반찬 타령이나 하고 앉아있으니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결과는 아주 참혹했어요. 공무원이 다 불타버리고, 그리고 문벌 귀족 사회가 정말 막 그냥 동요하게 되죠. 마구마구 흔들리게 돼요. 왕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권은 바닥으로 내려가게 되겠죠. 왕권은 그냥 계속 하락을 하게 됩니다. 이게 대표적인 이자겸의 난이라는 왕권 하락의 대표적 사건이었어요. 자, 그 다음 사건은 바로 뭐냐? 묘청의 성형천도 운동 되겠습니다. 묘청의 성형천도 운동. 이게 아무튼 왕권이 하락해가는 상황에서 위기를 맞이하고 있던 인종에게 어떤 사람이 등장하느냐? 묘청이라는 승려가 등장하게 됩니다. 묘청은요, 등장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남기는데요. 일단 어떤 건의를 하게 되느냐? 인종한테 서경이 굉장히 길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서경이 여러분들 어디입니까? 서경. 개경은 개성이고, 동경은 경주, 서경은 바로 평양이죠. 태조 왕건 때부터 북진 정책에 전진기지로 삼아왔던 평양,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을 새롭게 수도로 삼아서 개경 중심의 문벌귀족 사회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렇게 서경으로 수도를 옮겨서 왕이 새롭게 왕권을 강화시켜야 된다라고 주장한 게 바로 이 묘청이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묘청의 성형천도 운동이 진행이 되게 되었죠. 하지만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개경을 배경으로 한 문벌귀족들이 찬성할까요? 반대하죠. 우리나라가 지금 뭐 옛날에 기억나시겠지만 수도를 옮긴다, 뭐 행정수도를 이전한다 이런 문제 가지고도 시끌시끌하지 않았습니까? 뭔가 수도로 옮긴다는 건요, 그 수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런 기득권층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기가 충분해요. 이런 걸 극복해 나가거나 타협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게 가장 우선이겠지만, 아무튼 하여간 이때는요, 굉장히 그 수도를 성형으로 옮긴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묘청과 그의 세력들은요, 수도를 옮기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왕을 직접 모시고, 국왕을 모시고 직접 묘청이 서경에 와서 서경의 풍수지리 등을 보면서 서경이 압도적으로 수도로 새로 낙점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들을 막 설파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작업들을 벌여가지고 이 왕의 마음을, 민족의 마음을 돌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이 개경을 배경으로 한 문벌귀족들의 반발도 만만치가 않아서요, 순탄치가 않았었다고 해요. 자, 이렇게 서경 길지설, 문벌귀족 권력 독적,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그 당시에 문벌귀족들, 이자겸을 필두로 해서 이렇게 득세했던 문벌귀족들 어땠습니까? 이자겸은 쫓겨났지만 남아있는 문벌귀족들도 역시 금나라에 대한 사대는 멈출 수 없다라고들 많이 주장을 했었다고 해요. 여기에 대한 불만이 묘청 세력에는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서경천도와 황제칭호, 우리 고려가 황제국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금나라를 정벌하자, 이러한 주장들을 폈다는 것이죠.
근데 아무튼 문벌귀족들의 반대와 인종의 결정, 이 지연으로 인해서 수업 시간 시작 좀 쳤네요. 자, 아무튼 결정 지연으로 인해 묘청의 계획이 틀어질 위기에 놓이니까 묘청은요,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이제 일을 벌이게 되는데, 이게 바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어렸을 때 배울 때는 묘청의 난이라고 배웠었는데요. 아무튼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관련된 영상도 한 편 지금 보시겠습니다. 서경천도운동. 우리 고려도 중국처럼 왕을 황제라 부르고 중국을 따라 쓰던 연호도 독자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를 정벌해야 하옵니다. 다 옳은 말이긴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어찌 실행에 옮긴단 말이오. 이자겸의 난으로 왕실의 권위가 떨어지고 고려가 금나라와 사대 관계를 맺은 것에 대한 백성들의 불만도 많았습니다. 서경 출신 묘청은 이러한 민심을 이용하여 인종에게 황제국이라 칭하고 금나라를 정벌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수도를 서경으로 옮기시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될 줄 아래요. 수도를 옮기기만 하면 된다? 어찌 그렇소이까? 지금의 수도 개경은 이제 그 기운이 다하여 이자겸의 난과 같은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난 것이옵니다. 그래서 풍수지리설로 볼 때 땅의 기운이 왕성한 서경으로 도읍을 옮기면 금나라가 찾아와 스스로 항복하게 될 것이고 개경의 귀족들을 억누르고 왕권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경으로 도읍을 옮기면 금나라가 스스로 항복하고 개경 귀족들의 힘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내 당장 그대의 건의를 받아들이겠소. 여봐라! 서경의 새 궁궐을 짓도록 하라! 인종은 개경의 귀족들을 누르기 위해 묘청의 건의를 받아들여 서경에 대화궁이라는 궁궐을 짓고 자주 둘러보기도 하였습니다. 개경은 건국 때부터 지금까지 고려의 수도로서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천자의 나라인 중국과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묘청의 주장은 성리학의 대명분에 어긋납니다. 그리고 서경천도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풍수지리서는 허무맹랑한 미신에 불과하옵니다. 어찌하여 한낱 승려의 말만 믿고 서경으로 도읍을 옮긴단 말입니까? 절대로 아니되옵니다. 김부식 대감까지 저렇게 강경하게 나오니 어찌한단 말인가? 한나라의 왕이 어찌 이리 힘이 없단 말인가? 그러나 개경 귀족들의 심한 반대에 부딪히자 인종은 서경천도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자 묘청은 1135년 서경에서 직접 나라를 세우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묘청의 반란을 진압한 사람은 개경 귀족의 대표적인 인물이자 뒷날 삼국사기를 편찬한 김부식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대략의 내용이 좀 이해가 되셨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경에서 난을 일으킨 묘청은요, 결국 조정이 보낸 군대에 의해서 진압을 당하게 되었죠. 묘청에 부하였던 조광이 배신을 한 게 아주 결정적인 원인이었다고 하네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배신에 의해서 결국에는 실패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자겸도 결국 척준경의 배신으로 실패하게 되었던 것처럼 묘청도 조광의 배신으로 실패하게 되죠. 자, 아무튼 묘청 세력이 서경에서 봉기를 시작을 하면서 서경천도 운동이 시작되었고요. 결국 김부식 등의 개경파에게 진압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에는요, 여러 가지 의의를 부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뭐냐?
문벌귀족 사회가 모순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문벌귀족 사회가 시작할 때만 해도 어땠습니까? 과거제가 만들어지고 그 이전에 있었던 진골귀족들의 세상과는 좀 다른 그런 세상이 될 것이라 예상했었으나 이 문벌귀족도 하는 행태를 보면 과거의 신라 말기의 진골귀족들과 다를 바 없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의의는요, 고려인의 자주적인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던 사건이라는 거예요. 금나라와 같은 강대국에게 휘둘리지 말자라는 의견도 주장도 상당히 의의가 있는 그런 주장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그런 오래된 수도를 떠나서 새로운 곳에 수도를 옮겨서 새롭게 세력 구도를 재편하자, 왕권을 강화하자 하는 것도 상당히 정치적으로 의의가 있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서경파를 대표하는 묘청, 개경파를 대표하는 김부식, 그렇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기억나셨습니까? 삼국사기라는 역사책을 집필했던 게 바로 그 유명한 김부식이죠.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놓고 라이벌이라고 보는 그런 구도도 있어요. 개경파 김부식은 개경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유교를 중심으로 금나라의 사대적이고 신라를 계승하는 그런 포지션이라고 한다면, 묘청은요, 서경파이고 서경을 중시하며 풍수질이나 전통사상을 중시하는, 그리고 자주적이면서 고구려를 계승하는 그런 이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군요. 자, 여기가 바로 이제 서경에 세워지려고 했었던 대화궁 터가 되겠는데요. 지금 터만 남아있습니다. 단재 신치호 선생님께서는요, 이 묘청의 서경청동운동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제목에서도 보듯이 조선 역사상 1000년의 대사건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만큼 나라의 체질이 바뀔 수 있는 사건이었다라고 의의를 내렸죠. 이렇게 역사가가 이런 특정한 사건을 평가하는 그런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그 평가가 내려진 역사는 여러분들 첫 시간에 배우지 않았습니까? 우리 역사 처음 만날 때 사실로서의 역사예요? 기록으로서의 역사예요? 바로 기록으로서의 역사죠. 이러한 평가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역사가가 되시면 충분한 트레이닝을 쌓으면 이러한 평가들도 내릴 수 있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군요. 자, 이제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야 하니까요. 우리 바로 뒷장으로 넘어갈까요? 앞장 끝났고 이제 뒷장 넘어갈게요. 무신정변이라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떤 남자가 팔에 뭘 끼고 있죠? 문신팔토시 같이 생겼는데 문신팔토시가 아니고요. 그 옛날에 그 불교의 행사 중에 하나이면서 동시에 이제 축제였어요. 나래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왕과 신하들이 모여가지고 팔에다가 뭐 팔토시 같은 걸 끼고 막 열심히 춤을 추는 그런 행사였었어요. 근데 이 정중부라는 사람이 춤을 잘 추니까 김부식의 아들, 아까 그 김부식이요. 그 아들인 김돈중이라는 놈이 있어요. 이름이 돈중이야, 돈중. 돈이 중요한 사람인가요? 농담입니다. 자, 이 김돈중이 정중부가 너무 춤도 잘 추고 잘나서 미웠나봐요. 그래가지고 이 수염에다가 불을 붙여버렸대요, 불을. 그러니까 그냥 어두컴컴한데 누가 불을 붙였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 다음에 너무 뜨겁잖아요. 그래서 정중부가 막 그냥 뜨거워서 불을 막 끄고, 그리고 김돈중이를 잡았대요. 그랬더니 김돈중이가 하는 말이, 너 나 때릴 수 있으면 때려봐. 감당할 수 있으면 한 대 쳐봐. 이랬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김부식의 아들인 김돈중이는요, 자기 부모의 미세만 믿고 아주 그냥 기세가 하늘을 찌를 정도였죠. 그러니까 부모님 빽만 믿고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고도 자기 때릴 수 있으면 때려보라는 정말 어이없는 그런 망동을 합니다. 망언을 하고요. 진짜 요즘 같은 인터넷 시대에 이런 짓을 했다가는 아주 사회적으로 무신장 매장을 당하겠죠. 근데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납니다. 아, 참고로 이 정중부는 무인이에요. 무신이에요. 군인이죠. 이 김돈중이는 문관이었습니다. 자,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어전에서 수바퀴를 벌이다가, 어전에서 무술대회를 벌이다가, 그 나이든 대장군이 이소웅이라는 대장군이 있었어요. 이 대장군이 젊은 무신과의 싸움에서 지니까 한뢰라는 그런 문관이 나타나가지고 이 대장군을 뺨을 때리면서 모욕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있던 이 무신들이 분노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이렇게 곳곳에서 이렇게 정중부 사건, 이 한뢰 사건, 이런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무신들의 이런 그동안 억눌렸던, 그동안 자기네들이 차별받았었다는 그런 의식들이 막 불타오르게 되면서 문신에 대한, 그리고 이 문벌귀족 사회에 대한 분노로 거듭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게 무신정변이죠. 자, 여기까지 설명 들으셨으니까 우리 한번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무신정변. 자, 이번에는 대장군 이소웅이 나가 한번 겨뤄보시오. 네, 폐하. 이크, 에크, 야! 아이. 네, 졌네. 그만하세. 천하의 대장군도 나이가 드니 별 수 없구려. 저 도망치는 꼴 좀 보소. 그러게 말입니다. 대장군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누구 마음대로 기권을 해? 에이? 그 심한 놈들. 대장군이 비록 무신이지만 저 젊은 문신놈들한테 이런 모욕을 당하다니. 두고 보자. 수바키란 오늘날의 택견과 비슷한 것으로 주로 손을 써서 공격하는 전통 무예의 하나입니다. 이 수바키도 중 젊고 벼슬도 낮은 한뢰라는 문신이 나이도 많고 벼슬도 높은 무신의 뺨을 때린 것이 무신정변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장군, 더 이상 문신들의 횡포를 참을 수 없소이다. 그렇습니다. 장군, 아까 낮에 대장군께서 당하시는 거 보고도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그래, 우리 무신들의 힘을 보여줍시다. 이거봐라! 문신들은 한 놈도 빠지지 말고 모조리 죽여라! 1970년 이전주기, 고령원에서 조종을 비롯한 무신들은 하룻밤 사이에 수많은 문신들을 죽이고 정치를 잘못한 의종은 거제도로 귀양을 보내고 권력을 잡게 됩니다. 이렇게 무신들이 칼을 들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장군께서 거사를 일으킨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마디로 문신들에 비해 너무 심한 차별 대우를 받았소이다. 차별 대우요? 어떤 차별을 받았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우리 무신들은 절대 재산이 될 수 없었고 군대 최고 지휘관은 모두 문신들이 차지했어. 이게 말이나 됩니까? 어디 이것뿐인 줄 아시오? 우리 군인들은 전쟁이 나면 목숨 걸고 싸워야지. 평소에는 온갖 노력에 동원해서 부려먹고서는 군인전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어. 네, 그동안 참았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하시네요. 무신들은 같은 지배층이었지만 문신들과 차별이 매우 심하였습니다. 무신이 오를 수 있는 벼슬도 한정되어 있었고 군사 지휘권도 없이 문신의 지시를 받아야 했습니다. 강동 6주를 확보한 서희도, 귀주 대첩의 강감찬도, 동북 구성을 쌓은 윤관도 모두 문관 출신이었습니다. 하는 역할에 비해 차별받고 심지어 월급에 해당하는 군인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일반 군인들의 불만도 무신의 난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었습니다. 네, 잘 보셨습니까? 선생님 반대쪽에서 등장해서 좀 놀라셨죠?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왔어요. 네. 아무튼 이렇게 무신정변이 일어난 배경이나 이런 것들 설명 약간 듣고 그리고 영상을 보셔서 좀 더 다지셨죠? 선생님이 한 가지 좀 빼놓은 게 있어요. 판서는 열심히 했는데 정리를 못 해드렸군요. 한번 따라가 보세요. 아까 묘청의 서경청구 운동 관련해서 설명해드리고 판서한 내용들 좀 다져드렸어야 되는데 조금 늦었군요. 한번 볼까요? 자, 화면이 좀 멀게 보이면 줌으로 당겨서 보세요. 자, 묘청의 서경청구 운동, 서경이 길한 곳이다. 서경 길지설이 배경이 됐고, 문벌 귀족들이 권력을 독점하는 것에 대한 그런 반발. 그 다음에 금나라를 살해하는 것이 문제다라는 그런 의식에서 출발했죠. 그리하여 나중에 이 서경으로 옮기려는 그 시도가 약간 무산될 상황에 놓이니까 묘청이 어땠습니까? 봉기를 일으켰고 결국 김부식과 같은 세력에게 진압당했다는 것까지 여러분들 아까 수업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문벌귀족 사회에 모순이 노출되었고 그다음에 이 고려인이 자주성을 드러냈다라는 그런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겠죠. 무신정변의 배경, 여러분들 영상 보셨다시피 마찬가지 영상 보셨다시피 내용은 동일합니다.
배경은요, 문벌 귀족 사회가 묘청의 성형천동 운동, 그리고 옛날에 이자계대란 이유로 동요하고 있는 상황에 발맞춰서 발생하게 됐고요. 무신들은 굉장히 차별했잖아요. 무신을 차별 대우하는 것에 대한 그런 반발심에서 무신들이 일으켰다라고도 여러분들 판단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 근데 이 나라 영상 하나만 보니까 좀 밋밋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옛날에 무인시대라는 드라마, 거기서 여러분들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을 좀 자른 영상이 있어요. 그것도 한편 보면서 이해를 강화시켜 봅시다. 영색이 대장군이라는 놈이 졸개 하나를 대적하지 못하고 어찌 뒷걸음질만 치느냐? 너 같은 놈이 어찌 황성태를 보유하고 대공명계 아이를 지킬 수 있겠느냐? 나의 명을 훔치는 도둑들 같은 황성태의 성격으로 대경선대가 치솟기니 시계산당께서 은근 몸뚱아리 하나 제대로 추스리지 못한단 말이야. 이끼! 차라리 개처럼 기어라. 황성태야, 신들은 폐하의 중성스러운 준비가 없다. 폐하의 안위를 신들이 지킬 것이옵니다. 의종 24년 고려원에서 벌어진 참사를 시작으로 고려를 통치하던 문벌 귀족 세력은 혼란을 맞이했다. 이후 100년 동안 우리 역사상 유례가 없었던
이른바 무신정권의 시대가 열리게 된다. 파란만장은 무신정권 시대를 이끌어갈 첫 주역은 이날의 정변을 수호했던 이의방이다. 문신에 관할 수군들은 소리하지 않은 다른 놈도 세력이 될 것이다. 내 술로 그놈들의 실마해버릴 것이다. 네, 잘 보셨습니다. 좀 되게 좀 잔인하고 좀 무시무시하죠? 그렇습니다. 이 불만을 품은 무신들이 그 보현원이라는 곳에 왕이 행차했었던 사찰인 보현원의 난을 기점으로 인해서 이렇게 문신들을 제거하고 스스로가 권력을 잡게 된 게 바로 무신정변이 되겠죠. 무신란이라고도 하는데요. 아무튼 이들의 불만은요, 문벌민족 사회의 동요 무신에 대한 차별 대우, 화법군에 대한 불만 때문으로 복잡했습니다. 자, 이렇게 왕한테 칼까지 들이대면서 권력을 잡게 된 이 무신들 어떻게 전개가 되느냐? 정중부 그리고 이의방 등등의 무신들이 중심이 되어 문관들을 제거하고요, 권력을 잡게 되죠.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정말 우리나라 역사상 긴 유례가 없는 그런 무신들이 정권을 잡은 시대가 이어지게 되니 이때를 바로 무신정권기라고 해요. 이의방이 정권을 잡았다가 그가 뒤에서 배후를 급습당해서 죽고 정중부가 권력을 잡았다가 그 뒤에 경대승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요. 경대승이 죽고 난 이후에 이의민이 집권하고 있다가 이의민이 최충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면서 결국 최충원이 정권을 잡게 됩니다. 최충원은요, 정권을 꽤 오래 잡았어요. 그리고 그는 그 이후에 자기의 아들들에게 최후, 그 다음에 자기의 손자, 최함, 최의 이런 식으로 최씨 무신 정권이 거의 50여 년, 60여 년 이상 쭉 이어지게 되는데요. 정말 긴 기간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원나라가 쳐들어오면서 여러 무신 집정들이 바뀌다가 다시금 왕권이 회복되는 그런 그 단계에 접어들게 되는데 그 긴 기간 동안을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처럼 무신 집권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굉장히 아주 많은 무신들끼리 자기네들끼리 치고받고 죽이고 죽였던 그런 끔찍한 시기가 바로 무신 정권기였죠. 무인시대라는 드라마, 아까 여러분들 잠깐 보여드렸던 것도 바로 이 무인시대 드라마의 한 장면이었어요.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이 무인시대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잘 만든, 정말 지금까지 선생님이 본 사극들 중에서 제일 잘 만든 드라마라고 선생님 생각을 합니다. 허구적인 요소도 사실적인 요소 아주 적당히 잘 버무려져가지고 드라마 보는 재미를 굉장히 충족시켰었던 그런 드라마였는데요. 그 굉장히 나치 인물들이 많이 나오죠. 옛날에 견훤으로 나왔던 이 아저씨도 그렇고 무슨 등등등 아주 유명한 그런 중견 배우들이 정중부나 이의방, 이의민 이런 사람들 역할을 맡아서 해왔는데 선생님 이 드라마가 재밌었다고 얘기하는 건 이 무인시대가 좋은 시대여서 이 무신들이 집권했던 무신 집정기가 좋은 시대여서 좋아했다고 재밌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보였었던 그런 추태들, 이들이 역사에 끼쳤었던 그런 여러 가지 참 좋지 않은 폐해들을 굉장히 잘 드러낸 드라마였었어요. 이 폭력성과 이 잔악성에 있어서 아주 정말 그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었죠. 아니 드라마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실제 역사상 했던 일들 말이죠. 아무튼 선과 악의 그런 이분법적인 차원에서 이걸 나눌 수는 없겠지만 이 무인 집정기, 이 무신 집권기는요 고려시대 역사를 거의 거꾸로 돌리는 그런 그 암흑기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딱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를 지키는데 중심이 되어야 될 군인들이 칼끝을 거꾸로 돌린다니 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마치 우리나라에 그 옛날에 60,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열렸던 이 독재, 군부 독재 정권이 하는 행태를 거의 유사하게 따라하는, 아니 오히려 그 후대의 군부 독재 정권들이 이 사람들이 했던 걸 아주 흡사하게 따라했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군요. 아무튼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권력의 흥망이 일어나는지 그것도 역시 무인시대 영상을 살짝 보도록 할게요.
군부를 해위시키고 영정을 옹립한 공으로 벽상공신에 올랐다. 이후 거병의 동지였던 이고와 채원을 제거하고 군부와 조정을 장악하여 그 딸을 피자리로 삼았을 만큼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 무신정변은 무신년의 한 차별과 멸시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벌어졌으나 정변으로 권력을 잡은 이의방은 그 차별과 억압을 정치적으로 해소하기보다는 계속되는 반란의 징조 속에서 문신들을 핍박하고 사찰을 약탈하는 등 스스로 지위를 지키기 위해 권력을 휘둘렀기에 백성들의 원성을 사게 됐다. 이후 조리총이 주도한 서경 반란 농화 중에 최대 정정이었던 정준보의 아들 정균이 주도한 갑작스런 암살로 무신정권을 열어젖힌 첫 주역 이의방은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게 된다. 이는 아무리 무소불위한 권력일자 국정을 펼칠 사상적 기반이 없고 또한 백성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 정권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의 준엄한 교훈이라 하겠다. 최후의 날. 대역죄인은 결혼되기 전에 남길 말이 없는가? 천하 권세가 더덥고 참으로 더덥도다. 사람이 아닌 듯이 있어. 이러다가 우리 군사들이 금방에 죽어를 몰살당할 수 있습니다. 군사들이 더 다치기 전에 군주를 불러 화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 아무리 역발산 지리에서의 금강이나 자랑할지라도 혼자서 수백의 군사를 상대로 그는 버티지 못할 것이다. 자, 무신장 끝직에서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극이 무슨 19금 사극도 아닌데 너무 끔찍하네요. 네.
자, 아무튼 권력을 쥔 무신들은요, 뭔가 자기네들끼리 잘해보려고 하는 듯 하나, 잘해보려고 하는 건 그냥 허울에 그칠 뿐, 막 반란과 진압, 더 거듭되는 자기네들끼리의 권력 투쟁에 날 새는 줄 모릅니다. 처음에 이방이 권력을 잡았다가, 그리고 그를 제거하고 정중부가 됐다가, 정중부를 제거하고 경대승이 됐다가, 이의민이 됐다가, 아무튼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끼리도 계속 상쟁을 벌이게 돼요. 자, 이렇게 정변을 일으킨 무신 사이의 권력 투쟁이 계속 행행했고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마다 이 문신들이 자기네들 권력을 되찾기 위해 가지고 무신 정변에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걸 진압하는 과정에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게 되는 그러한 처참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자, 카메라 한번 따라오실까요? 그렇습니다. 무신들이 문신 제거를 하면서 무신 정변이 일어났고 의종이 폐위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무신 정권은요, 정변을 주도한 무신 간의 투쟁이 벌어지면서 더욱더 격화되었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권력을 끝에 쥐게 된 사람이 바로 최충원이라는 사람 되겠습니다. 최충원. 이 최충원은요, 이 무신 정변의 최후의 승리자라고 할 수 있겠군요. 이 사람이 최후까지 계속해서 누대에 걸쳐서 권력을 세습해 나갔으니까요. 자, 이렇게 국왕을 협박을 해서 자기가 정치를 이어나가게 됩니다. 이게 그 유명한 최씨 무신 정권의 시작이었죠. 이 최충원은요, 독재 정권의 기틀을 마련하고 60여 년간 권력을 세습해 왔는데요. 어떤 걸 했느냐? 정부의 기관을 활용하지 않고 자기가 독자적으로 정치를 하는 기관을 자기네 집에 만들었다는 겁니다. 즉 한마디로 지금으로 말하면은 청와대가 있고 각 부에 있는 부처 장관들이 재직하고 있는 건 부서에서 뭔가 정치행위, 행정행위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자기네 집 안방이 그냥 청와대가 되는 거예요. 자기네 집 안방이 국방부가 되고 자기네 집 안방이 행정부가 되고 이런 거죠. 자기네 집 안방에서 법도 만들고 말이죠. 그게 바로 무슨 기관이냐? 동그라미 빈칸에 7번에 들어갈 교정도감 되겠습니다. 교정도감. 그리고 정방, 그리고 서방 이런 데서 정치를 담당했죠. 경제적으로는요, 이 무신들이 얼마나 대농장을 만들어가지고 농민들을 핍박을 했나 몰라요. 네. 군사적으로는 동그라미 8번에 들어갈 도방, 그리고 여러분들 유명한 삼별초라는 그런 기관이 있었죠. 삼별초라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배우게 될 그 대몽항쟁, 그 몽골족이 쳐들어오죠. 얘네들과 싸울 때 끝까지 싸웠었던 부대가 삼별초라고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삼별초는 몽골랑 싸우기 위해 만들었던 그런 부대라고 하기보다는 처음에는 이 최씨 무신 정권을 호위하는 그런 보디가드로서의 역할을 함으로써 시작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무튼 이들은요, 나름대로 개혁 정치를 펴긴 해요. 옛날에 있었던 쫓겨났던 문신들, 그런 사람들을 다시 등용해가지고 개혁을 하려고 하지만 결국 정권 유지에 급급해서 얘네들은 제대로 시행을 못합니다. 여기 정리했었던 것처럼 최충원 이후에 60여 년간 세습을 했고요. 교정도감, 정방, 서방과 같은 사적인 그런 통치체제를 활용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들은요, 백성들한테 어떠한 해악을 끼쳤는가, 이 무신 정권은 어떤 폐해가 있었는가, 영상을 통해 한번 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권 초기 무신들은 몽골 귀족의 문제점을 비판하며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하고자 했는데요. 시간이 흐를수록 무신들이 보인 행동은 자기 이익을 채우기에 바빴던 몽골 귀족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당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무신 간의 싸움으로 나라의 정치가 매우 혼란했는데요. 무신 정권의 지도자는 3번이나 교체되었고 그 중에 2명은 살해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무신들은 권력 투쟁을 위한 정치 자금이 필요했는데요. 이는 농민들에 대한 가혹한 수탈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무신들은 수시로 연회를 열어 향락을 즐겼는데요.
기록이 남아있는 것만 해도 수십 차례였습니다. 이런 연회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백성들은 엄청난 세금을 바쳐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신들은 오리대를 놓아 이를 갚지 못한 농민들의 땅을 불법적으로 빼앗는 등 횡포를 일삼았습니다. 이러한 틈을 타 지방의 관리들도 마구잡이로 세금을 걷어 백성들의 생활은 매우 어려워졌고 관리들의 횡포에 의한 고통도 더욱 심해졌죠. 무신정변은 문벌 귀족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마련하지 못한 채 권력의 중심 세력만 문신에서 무신으로 바뀐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문벌 귀족 중심의 정치와 그 모습이 다르지 않았고 백성들은 더욱 살기 어려워졌습니다. 네, 잘 보셨습니다. 이렇게 무신 정권이 들어와서 문벌 귀족들이 다 쫓겨났다고 해서 좋은 세상이 됐습니까? 그들도 똑같이 문벌 귀족처럼 특권화되어서 백성들을 괴롭혔다는 사실 영상을 통해서 잘 확인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농민봉기가 고려 이 중기 이 무신 정권기에 아주 횡행하게 되는데요. 배경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왕후장상이 영일정후야. 그러니까 왕과 제후와 장군과 재상의 씨앗이 따로 있겠는가? 라고 분연히 외치며 농민봉기가 시작되게 되었죠. 여러분들 만적의난이라는 아주 유명한 난이 있습니다. 최충원의 집안의 산호비였었던 뭐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만적이 주축이 돼서 일어난 만적의 난 실패를 하긴 했지만 굉장히 아주 중요한 농민봉기 중에 하나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이러한 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가게 된 게 바로 이 시기였다는 겁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오, 여기 아주 무시무시한 기세로 농민들이 관공서를 습격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문벌 귀족들한테 계속 당해왔고 그리고 그 뒤에 등장한 무신 정권기에 무신들에게 이렇게 억눌림을 당해온 이 민중들이 농민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결국 일어났겠죠. 자, 배경은 아주 다양한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빈칸 채울 게 상당히 많아졌네요. 같이 한번 채워볼까요? 동그라미 9번에 어떤 배경이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무신 정권기에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약화되면서 중앙에서 뭔가 백성들을 위한 정책을 편다는 게 불가능하게 돼요. 생활이 어려웠다. 두 번째, 특수행정구역의 고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향, 소, 부고 기억나시죠? 죽을 때까지 그 지역을 떠나지 못하고 자기가 양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천한 역을 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멍 만들어야 되고 죽을 때까지 그냥 종이 만들어야 되고 죽을 때까지 그 지역에 농사만 지어서 계속해서 공물을 바쳐야만 했었던 향, 소, 부곡과 같은 특수행정구역에 살고 있었던 농민들은요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죄도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향, 소, 부곡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착취받아야 하는가? 그래서 분통이 터진 거죠. 세 번째, 신분질서 동요. 신분질서가 동요합니다. 노비들, 특히 그 중에서 이의민이라고 혹시 무신정권기의 집정자 아까 보셨었죠? 기억나시죠? 네, 그 이력서가 나왔었는데 특히 이의민은요 원래 잘 사는 집이나 뭐 지체 높은 집이 아니었어요. 원래 노비였어요. 아주 천인이었다고 해요. 근데 용력이 뛰어나가지고 그 재능을 인정받아서 고위 군인으로까지 승승장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사람들도 이의민 같은 사람도 노비 출신에서 최고 권력자까지 올라갔는데 우리들도 못할 게 뭐냐? 라고 해서 들고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대표적인 농민봉기들 이렇게 지도 보시면은 잘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학습지에 맨 밑에 한 걸음 더해도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여기 있는 학습 자료가 선생님이 직접 만든 자료니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도 나와요. 네. 자, 하지만 이러한 여러 난들은요, 안타깝게도 이렇게 사전에 적발이 돼가지고 안타깝게 실패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코로나 방송 나오니까 잠깐만.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식사 전에는 반드시 비누와 물 또는 손소독제로 손을 씻어야 합니다. 급식실에서는 앞 학생과 거리 두고 줄서기, 식사 중 대화하지 않기,
점심시간 자리 옮기지 않기. 우리 함께 실천해봐요. 올바른 식사 예절은 건강한 생활의 기본입니다. 네, 방송이 끝났습니다. 아, 정말 이런 어묵한 시대에 정말 참 이 온라인 수업 촬영하기도 정말 힘드네요. 뭐 좀 하려고 그러면 종 치고, 뭐 좀 하려고 그러면 방송 나오고, 네, 어쩔 수 없죠, 뭐. 이렇게 교실에서 진행하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 방송 안 나오는 데가 학교에 한 군데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운동장에서 이걸 찍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 이제 다 끝났어요. 자, 이렇게 농민들의 난에는요, 이 조이총의 난에도 가담합니다. 문신 중에 대표적인 이 조이총이라는 사람이 무신정권 이후에 난을 일으키죠. 여기에도 가담했어요. 김삼이 효심의 난, 뭐 이런 것들이 농민 동기였고요. 특수행정구역은 바로 명학소, 공주에는 명학소라는 데서 망이 망소의 형제가 일으킨 난. 그 다음에 신군해방을 부르짖은 전주의 관노비의 난, 최충원의 산업이 만정의 난, 아까 소개했죠. 그리고 삼국을 부흥하자라는 아주 유니크한 운동도 있었습니다. 최광수는 고구려를 부흥하자, 이현재 형제는 백제를 부흥하자, 심지어는 신라를 부흥하자라고 얘기했었던 이비, 패좌, 뭐 김삼이, 효심 이런 사람들의 난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판사한 내용을 정리하자면 농민공기는 생활의 어려움, 그리고 특수행정구역의 오춤, 그 다음에 신분제도의 동요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었고요. 대표적인 공기는 아까 선생님 설명했던 특수행정구역인 공주 명학소의 망이망수의 난, 그 다음에 신분투쟁 등의 대표적인 만정의 난, 이러한 난들이 있다라고 여러분들 정리해 보실 수 있겠군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공부할 내용 알려드리면서 우리 빠이빠이 해야겠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네 번째 단원 대몽항쟁과 고려 후기의 사회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몽골족이 쳐들어오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걸 어떤 식으로 고려가 극복해내고 또 어떠한 사회 변화를 겪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강의 들으시느라고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안녕.